자, 그럼 현재 페이지 164페이지의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부터 같이 볼게요. 소단원 배경 지식 보면 우선 처음에 나온 게 뭐죠? 한글의 창제 원리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자, 1번에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라고 나오고 옆에 훈민정음 28자 중 자음자 17자를 만든 원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우선 상형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듦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뜻을 보고 얘를 빈칸을 채워야겠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듦이라고 써 있죠. 얘는 그럼 답이 뭐다? 가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본뜻 모양을 통해서 기본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획을 한 거의 가획자를 알아보기로 해요. 자, 우선 혀뿌리가 뒤쪽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라고 하면 상형을 거치면 뭐다? 기역이 되는 거고 가획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기역이 되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하면 걔를 상형하면 이번엔 니은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가획을 하나 하면은 디귿이 되고 두 번 하면은 티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을 상형하면 미음이 되는 거고 미음에서 가획을 하면 비읍,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획하면 피읍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의 모양을 상형하면 시옷이 되는 거고 얘를 가획하면 지읒과 치읒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구멍의 모양은 상형하면 이응이 되는 거고 이응을 가획하면 여린 히읗 그리고 그냥 히읗이 되는 거죠. 여린 히읗은 지금은 쓰이지 않죠. 자, 밑에 그래서 설명이 두 개 더 나오죠. 처음에 이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체는 뭐다? 글자 모양을 달리하여 예디응, 리을, 반치음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선을 보면 병선은 자음자 17자에 속하지는 않으나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 등도 만듦이라고 쓰여 있죠. 근데 현재 쌍히읗 얘는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음자를 봤으면 이제 모음자를 봐야겠죠? 모음자를 만든 원리라고 나오는데 지금 옆에 뭐라고 설명이 나와요? 훈민정음 28자 중 모음자 11자를 만든 원리라고 나오죠. 얘도 우선은 상형, 그 다음에 합성이라고 나오죠. 우선 상형을 보면 상형은 천, 지, 인을 본떠 기본 글자 어떤 거? 이를 만듦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엔 뭐가 들어가요? 점. 아래 아가 들어가겠죠? 얘의 이름은 뭐다? 아래 아라는 거, 아래 아예요. 그 다음에 합성은 뭐다? 기본 글자를 서로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얘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초출자 그리고 제출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본뜻 모양을 보면 우선 하늘, 즉 천을 본뜻 상형해서 본뜬 건 아래아인 기본자가 되는 거고요. 얘를 합성은 조금 이따가 기본자를 다 보고 봅시다. 그 다음에 땅을 그러니까 땅지자를 본떠가지고 상형한 거 뭐다? 그 다음에 사람 즉 인을 본떠서 상형한 게 뭐다? 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셋을 각각 합성을 해봅시다. 우선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아가 나와야겠죠? 아, 어, 오, 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설명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 아가 한 번 결합한 글자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제출자는 뭐겠어요? 아래 아가 두 번 결합한 글자겠죠. 야, 여, 요, 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한글의 우수성 한번 봅시다. 한글은 우선 과학성을 지녀요. 과학성은 뭐다?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게 어떻게 된다? 글자 모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독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그럼 여기엔 뭐가 들어간다? 독, 창, 성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학습 용이성은 뭐다? 기본 글자만 익히면 다른 글자도 쉽게 익힐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옆에
얘네들 보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훈민정음은 우선 문자의 이름인데 문자의 이름은 뭐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다라는 거죠. 즉 얘가 바로 한글이죠. 이거는 그리고 책 이름도 될 수 있는데 얘는 국보 제70호예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조선 세종 28년 1446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낸 뭐다? 판각 원본이다 라는 거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글자라는 거예요, 한글은.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28자 체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음자 우선 몇 개? 17자, 모음자 몇 개? 11자라는 거죠. 자음자 기역, 키역, 얘는 뭐였죠 아까? 우리 열인, 이읒, 니은, 디귿, 티귿, 리을, 미음, 비읍, 피읍, 시옷, 지읒, 치읒. 얘 뭐였죠? 반치음, 이응. 얘가 열인, 이읒, 얘가 히읗이죠. 얘는 뭐였어요? 옛 이응이죠. 옛 이응.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처럼. 알았죠? 헷갈리지 않게 우리 주의합시다. 옛 이응. 그 다음에 모음자. 얘는 뭐? 아래아. 얘는 으, 얘는 이, 얘는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이렇게 11자가 있다라는 거 확인했죠. 그럼 우리 배경지식 콕콕 확인 한번 풀어봅시다. 자음자와 모음자는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아니죠. 왜 아니에요? 자음자는 발음기관이지만 모음은 뭐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본뜬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새로운 자음자를 만들었다. 얘 뭐예요? 가획이죠. 합성은 모음에서 나타나는 거고 상형은 그냥 모양을 본떴다는 거고 병선은 나란히 같은 글자 쓰는 거고 이체는 달리 쓰는 거죠. 모양을 달리 있는 걸. 자, 그럼 우리 소단원 열기에서 학습 목표부터 봐봅시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이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래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통해 한글이 어떠한 점에서 우수한 문자인가에 대해 이해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더불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돌아보도록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런 학습 목표를 되새기고 제대로 한번 나가봅시다. 자, 1번 보면 다음 자료를 보고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봅시다 래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몇 명? 8천여 명. 사용 인구 세계 13위 언어. 2천여 개의 국의 한국어 보급 기관이 있고요. 25만 명의 한국어 수강생이 있고요. 국내에서 발간된 3,300여 종의 한국어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12만여 명의 아시아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라고 보면 여기 한번 봅시다. 한국어가 사용 인구수로 볼 때 전 세계에서 13위라는 것은 한국어가 국제적 위상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쵸? 특히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어 보급기관이나 한국어의 교재의 수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학습자 수를 통해서도 한국어의 위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쵸?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옆에 그리고 얘네 힌트도 나와 있죠. 한국어에 관련 통계 수치를 보고 한국어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금 우리 생각해본 거죠? 자, 그 다음 2번 보기 전에 얘부터 봅시다. 널리 알려진 한글의 과학성이나 체계성, 익히기 쉽다는 특성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깨달은 다양한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래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를 입력하는 것이 편리한지 아니면 한글을 입력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이걸 바탕으로 2번을 보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답이 뭐다? 이건 답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시죠. 한글은 다른 나라 문자보다 많은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다. 일본의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50여 개 정도의 음절을 표기할 수 있는데 한글로 조합할 수 있는 음절수는 몇 자? 만 자도 넘는다고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엄청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본문 맞이 한번 해봅시다. 우선 작자 소개 글쓴이부터 한번 볼게요. 글쓴이 누구다? 박영순 작가님이시고 1942년부터 살아계셨다 그러죠. 국어학자시고 한국어학회 회장이시고 한국어 세계화 재단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한국어를 나라 밖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다래요.
주요 저서의 한국어 활용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그리고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봤으니까 본문 맞이 한번 봅시다. 이 글은 한 국어학자가 동포학자의 일화를 전해 들은 일을 계기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쓴 글이다래요.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인 이유를 창제원리와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한글의 창제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래요. 이러한 글의 갈래는 뭐다? 설명문이고 성격은 어떻다? 설명적이고 분석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제재는 한글 창제의 원리, 가치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창제 원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주제는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이다 라는 걸 주제로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거 그러면 다음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체크하고 갑시다. 1번 한글 창제의 원리라고 해서 167쪽 핵심 강의 175쪽, 176쪽 시험 대비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 얘네도 이런 부분을 잘 봅시다. 그리고 3번, 한글의 창제 정신. 그리고 4번,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글자인 한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알아두고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잘 시험 공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본문 학습이라고 해서 보면은 위대한 발명품 한글이라고 하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제목의 의미부터 봐봅시다. 제목의 의미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문자이다 래요. 또 문자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다듬어지며 하나의 체계로 잡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한글, 즉 훈민정음은 세종에 의해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진 하나의 발명품이다 래요. 위대한 발명품 한글이라는 제목은 이러한 한글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봐봅시다. 자, 보면 와우, 오, 예를 외치며 얼굴 가득 웃음을 안고 방금 받은 자신의 한글 명함을 신기한 듯 자꾸 들여다보며 라이트 사인, 쉽다, 스파사벤, 재미있다 라고 주근거리며 쏟아져 나오는 독일인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묘사된 거예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국관 즉석 한글 강좌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묘사해 준 거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이어질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글에 대한 독일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있는 거죠. 너무 쉽다, 재미있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거 보고 갑시다. 옆에 첫 번째 날개. 처음에서 프랑크푸르트 독서전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한 이유라고 해서 첫 번째 뭐다? 화제 제시. 그러니까 독자의 관심을 유도했던 거고 두 번째,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임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번 보면 몇 해 전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독서전의 한국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네요.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한 동포학자가 도서전에 참석한 독일 사람들을 상대로 40분간 즉석 한글 강좌를 열고 10분 안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행사를 진행했다래요.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국관에서 열린 행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보면 태어나서 처음 본 한글을 배우러 온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상품으로 준비한 티셔츠가 금세 동이 나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상을 탄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래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예상보다 한글로 이름을 잘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나흘간 이곳을 다녀간 약 400여 명의 사람 가운데 자기 이름을 정확히 쓴 사람이 50% 정도, 비슷하게 쓴 사람이 20% 정도였고 나머지는 많이 틀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썼다고 한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화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행사를 주관한 학자를 찾아가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래요. 지금 이번엔 뭐 나와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국관에서 있었던 한글 관련 일화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막
한글을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읽기 중 활동 보면 독일인들이 한글 명함을 들고 유쾌하게 웃으며 행사장을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행사장에서 한글 명함과 관련된 재미있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 거고, 그쵸? 내가 내 이름을 한글로 써본다는 게 재미있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방금 받은 자신의 한글 명함이 신기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3번 한번 가봅시다. 한글은 로마자와 달리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 음절 단위로 묶어서 글자를 쓴다는 것을 설명했지요. 래요. 그리고 한글의 각 자음자와 모음자의 발음값을 알려주고 나서 각이나 원과 같은 음절이 만들기의 예를 몇 가지 보여주었어요. 래요. 지금 각이나 기억을 합친 각이나 이응, 워, 니은을 합친 원이나 얘는 뭐예요? 지금 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또 나오는데 뭐래요? 초성자의 쓰인 이응은 음가 없이 글자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마지막으로 아나 헤겔을 아나 헤겔이라고 쓰고 톰 베커스를 톰 베커스라고 쓴 예를 보여주었지요. 래요. 그런 다음 자음자를 쓰인 종이와 모음자가 쓰인 종이 백지명함을 주고 자기 이름을 독일어와 한국어로 즉석에서 써보게 하였습니다. 래요. 지금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죠. 즉 독일인들에게 한글 이름을 쓰기를 가르친 방법에 대해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더니 많은 독일인이 10분 안에 자기 이름을 써내리더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행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빨리 한글을 쓸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 뭐로 알 수 있어요? 한글을 익히는 것이 그만큼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쉽게 배우는 한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처음이고 처음을 탐구해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국관에서 있었던 일화를 제시하면서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처음 소수제는 외국인도 쉽게 배우는 한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옆에 한글과 로마자 표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로마자와 한글이 좀 다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날개가 나온 거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한글과 로마자는 음소적 단위의 음을 표기하는 음소 문자이나 표기 방식이 다르다래요. 그러니까 둘 다 음소 문자이긴 한데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선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라는 거고 로마자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묶지 않고 음소 단위로 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음절의 뜻을 우리 정확히 알고 갑시다. 음절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로 음운이 모여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 중에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아침의 아와 침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음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본문 콕콕 확인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보면 이의 일화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글의 특성은 이래요. 이의 일화는 뭐였죠? 독일에서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리키고 명함에 자기 이름을 써보게 한 거죠. 여기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드러나죠? 과학성? 아니죠. 체계성? 아니고 모방성? 아니고 독창성? 아니고 학습 용이성? 배우기 쉽다라는 게 제일 잘 드러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보면 한글은 자음자, 모음자를 뭐 단위로 모아 쓴다? 음소? 아니죠. 절 단위로 모아 쓴다라는 거 기억해둬야겠죠. 그러니까 한글은 음소 문자이나 음절 단위로 표기한다라는 거 확실히 확인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이제 중간 보면은 자 4번 하고 나오죠? 한글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쉽게 한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래요. 자 지금 답이 바로 나오죠? 그 비밀은 바로 한글 그 자체에 있다. 래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는 없다라죠. 자 지금 뭐 사용한 거예요? 자문자답, 즉 문답법을 사용한 거죠. 여기 이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요? 한글의 우수성. 그러니까 과학성, 독창성, 학습 용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한글은 당시의 사상과 지식이 녹아있는 고도의 발명품이다 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한글을 창제하고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후 반포를 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한글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의 기본 글자를 만들고 이러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키역,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읓, 여린 히읗, 히읗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즉 뭐했다? 자음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했다라는 거고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5개가 뭐다? 자음자의 기본자고 그리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한 게 뭐다? 가획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뒤에 나온 게 뭐다? 가획자인 거죠. 이처럼 어떤 모양을 본뜬 것을 상형이라고 하고 거기에 획을 더하는 것을 가획이라고 한다라고 뜨죠. 그러니까 자음자를 만든 첫 번째 원리는 뭐다? 상형이고 자음자를 만든 두 번째 원리는 뭐다? 가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한 걸 한번 보고 갑시다. 자음자를 만든 원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기역, 혀뿌리가 뒤쪽 입천장에 닿는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니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입술 모양 이응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미음이에요. 이 모양은 이렇게 시옷이 만들어지고 목구멍이 동그라니까 이응이겠죠. 자, 그리고 가획 보면 기역, 키읔, 니은, 디귿, 티읕, 미음, 비읍, 피읍, 시옷, 지읒, 치읓, 이응, 여린, 이읒, 히읗. 얘는 기역은 뭐다? 어금니 소리 아음이고 니은은 뭐다? 혓소리 설음이고 미음은 입술소리 순음이고 시옷은 이소리 치음이고 이응은 목구멍 소리 후음이다 라는 거죠. 각각 다들 이렇게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음을 봤으면 모음을 봐야겠죠? 한글의 모음자는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아래야, 이의 기본 글자를 만들고 이 기본 글자를 합쳐서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등의 나머지 모음자를 만들었다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모음자를 만든 원리는 뭐다? 상형이고 두 번째는 뭐다? 합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의 기본자는 아래야, 이고 자, 지금 아, 어, 오, 우는 뭐다? 초출자라고 해서 기본자를 활용하여 처음 나온 글자고 제출자라고 해서 초출자로부터 다시 나온 글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간 첫 번째 4번에선 뭐가 나온 거예요?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가 나와 있고 우리 모음자를 만든 원리도 그림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어때요? 천 이렇게 둥그렇죠? 하늘 둥근 모양을 만들어서 아래아인 거고 사람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이 선 모양해서 이가 나온 거고 땅은 평평하니까 땅 평평한 모양 지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옆에 한번 봐봅시다. 핵심 강의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뭐다? 1번 상형,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고 가획,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기본자와 가획자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모음자를 만든 원리도 첫 번째는 뭐다? 상형,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합성, 기본자를 합쳐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기본자는 아래야, 이가 있고요. 초출자는 아, 어, 오, 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출자는 야, 여, 요, 유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읽기 중 활동 보면 한글에서 자음자,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우선 자음자는 상형과 가액이고 모음자는 상형과 합성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문 콕콕 확인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가 아닌 것은 이래요. 그러니까 가획자가 아닌 애들을 찾아라 라는 거죠. 키역은 기역에 획을 더한 거고 디귿은 니은에 피읍은 비읍에 여린 히읗은 이응에 그렇다면 답은 3번 3번 시옷은 그냥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 4번 다음 중 모음자를 만든 원리가 다른 것은 이래요. 자, 그럼 모음자를 만든 원리 첫 번째 뭐예요? 상형. 두 번째 뭐다? 합성이면은 한번 봅시다. 아 합성, 어 합성, 오 합성, 우 합성. 이는 뭐다?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답이 몇 번? 5번이다 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면 여기서 다시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가, 나, 다 등과 같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모두 28자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이 가운데 자음자 14자와 모음자 10자 총 24자만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음자 17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었고 모음자 11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14자와 10자 쓰는데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뭐가 있다? 예디응, 반치음, 여린, 히읗, 아래, 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 자음 17자 외에도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쓰는 방법으로 나머지 자음자인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쌍히읗을 만들었는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이것을 뭐다? 병서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쓰는 방법이 뭐예요? 각자 병서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쌍자음들이 다 병서자들이죠. 그리고 옆엔 뭐가 나와 있어요? 병서의 개념, 즉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번엔 뭐가 나와 있어요? 음절 이루기와 각자 병서의 방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특히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지만 그 성질이 다른 다음자는 디귿, 쌍디귿, 티읕처럼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쓰거나 획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 세 자음은 그 모양만 보아도 서로 연관 있는 의미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게 뭐예요? 조음 위치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쌍디귿, 쌍디귿 그 다음에 티읕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인데 얘네는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쓴 병서를 이루거나 획을 더하는 것, 가획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연관 있는 의미라는 걸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글은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한 과학적인 문자인 것이다 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의 첫 번째 우sun성이 나오네요. 뭐예요? 과학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한글은 기존의 어떤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도창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글의 두 번째 우수성이 나온 거다. 뭐다? 독창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6번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7번을 보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꼽힌다래요. 왜요? 한글은 상형, 가획, 합성 등의 원리로 만들어져 익히기가 쉽다는 거죠. 과학적이고 그렇게 딱딱 체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배우기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로마자를 배우려면 글자 하나하나를 무조건 외워야 한다래요. 그쵸? 이렇게 익혀야 글자가 소문자, 대문자, 인쇄체, 필기체를 모두 합쳐 100자가 넘는다래요. 너무 많아요. 글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한자나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합쳐 100자가 되는 일본 가나의 경우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 전부를 무조건 외워야 한다래죠. 자, 지금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고 익히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글에 비해 지금 로마자, 한자, 일본 가나를 익히기 힘든 이유가 나와 있죠. 왜요? 암기에 부담이 크다는 거죠.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한 이들 문자 모두 한글에 비해 쓰기가 훨씬 어렵다래요. 지금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네요. 왜 한글이 좋은지 표기가 다른 글자는 어렵다라는 거죠. 반면 한글은 자음자 5자와 모음자 3자의 기본 글자만 익히면 다른 글자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배우는 데 드는 시간이 다른 문자를 배우는 것에 비해 놀랄 만큼 절약된다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수성이 나오네요. 뭐예요? 학습 용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자 5개는 뭐예요?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모음자 3자, 뭐다? 아래야, 이 이렇게 3자는 이것만 익히면은 기본자를 바탕으로 가액이나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문맹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된 것은 이러한 한글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외워야 되지도 않고 너무 쓰기 어렵지도 않고 학습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글을 잘 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러니까 7번엔 뭐가 나와 있어요? 한글 학습의 용이성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중간 1을 탐구해보면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를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한글의 특성 때문에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꼽힌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중간일의 소주제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핵심 강의 보면 음절 이루기와 병설을 보면 우선 음절 이루기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라는 거고, 예를 들어 가, 나, 다 이런 애들과 같이요. 그 다음에 각자 병설은 뭐다?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것,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지읒을 형성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합영병설은 뭐다?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역, 시읒, 니은, 지읒, 리을, 기역,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걸 합영병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읽기 중 활동하고 콕콕 확인 한번 풀어봅시다. 읽기 중 활동부터 보면 우리나라의 문맹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국은 가학적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문자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선 5번부터 보면 5와 6에 나타난 한글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뭐 과학성, 학습 용이성, 뭐 독자성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음자를 이룬다? 맞죠? 한글은 발음의 원리가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 맞나요? 얘는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글자들은 오른날과 같은 다른 것이 없다? 아니죠. 다른 것 있어요. 뭐요? 여린, 히읗, 아니 히읗 두 개 합친 거 쌍히읗 요즘에 안 써요. 그 다음에 4번 한글은 기존의 문자를 모방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방식의 문자이다 라는 거죠. 그쵸? 세종대왕이 완전 새롭게 만든 거예요. 5번 처음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와 달리 지금은 없어진 글자들이 있다. 뭐다? 여린, 히읗, 반치음, 그리고 아래아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얘도 이것도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에 비해 한자를 얘는 예디응이죠. 예디응 잊으면 안 돼요. 한글에 비해 한자를 익히기가 어려운 이유를 7을 참고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하면 얘는 7을 참고하여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처음에 많은 수의 글자를 외워야 한다 라고 처음에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자를 배우는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에 비해 쓰기가 훨씬 어렵다 이런 답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선 가기 전에 한 번 더 핵심 강의를 통해 한 번 더 알아봅시다. 핵심 강의에서 뭐래요?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처음 과학성, 그 다음 독창성, 그 다음 학습 용이성 나와 있죠. 과학성은 발음의 원리를 글자의 모양에 반영한다 라는 거고, 독창성은 뭐다? 어떤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독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습 용이성은 글자를 쉽게 익힐 수 있다 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중간 두 번째에서 봅시다. 8번부터 보면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만드셨던 당시 한글의 본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다래요. 훈민정음엔 한자가 뭐다? 가르칠 훈,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이라고 나와 있고,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즉 백성을 가르쳐서 소리를 바르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문자라는 의미였다래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에는 소수의 지배층만 누리던 문자 생활을 모든 백성이 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수의 지배층만 누리던 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는 양반계층만 한자를 익혀 사용했다는 거죠. 한자 아까 전에도 봤듯이 글자도 너무 어렵고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막 농사 짓고 이래야 되는 백성들은 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겠다라는 것부터 해서 훈민정음에 담긴 애민정신과 실용정신을 알 수 있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용적으로 글을 쓰게 하겠다는 마음이죠. 글을 모르는 서러움이나 불이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한글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8번에 뭐가 나온 거예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9번 보면 유네스코에서도 세종대왕의 숭고한 뜻과 창제 정신을 높이기려 1989년에 세종대왕 문해상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스를 제정하고 1990년부터 해마다 문맹 퇴치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상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제정신은 뭐예요?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학습활동할 때 그 뭐지?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거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해요. 그래서 한글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맹 퇴치를 이룬 문자라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엔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또한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집현전 학자들이 해설해 놓은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어 그 과학성과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훈민정음이 문자 이름도 있었고 책 이름도 있다라는 거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9번엔 뭐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8번, 9번, 중간 2번엔 뭐가 나왔다?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글이 익히기 쉬운 것은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연관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해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정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간 2의 소수제는 뭐다? 한글 창제의 정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옆에 핵심 강의 한번 꼭 보고 갑시다. 한글, 즉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첫 번째 뭐다?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자주정신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의 말을 온전히 표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데서 자주정신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백성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거가 또 애민정신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쉽게 문자를 익혀 편리하게 문자 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데에서 실용정신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우선 보충자료 보고 본문 콕콕 확인 봅시다. 보충자료에 뭐가 나와 있어요? 훈민정음이 완성된 시기와 반포시된 시기에 차이가 있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왜다? 1443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3년간 다듬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거쳤다라고 나와 있죠. 세종대왕의 명의로 1445년 집현전 학자들이 용비어천가를 지어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해보는 한편 1446년 훈민정음의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하였다래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1446년에 이르러 비로소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라는 거죠. 백성을 위한 글자가 이때서야 비로소 백성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글과 음소문자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문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문자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문자로 나뉠 수 있다라고 나오죠. 포음문자는 다시 음절, 즉 소리의 덩어리를 단위로 하는 음절문자와 음소,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음소문자로 나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음소문자는 최소한의 글자를 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어 표현문자나 음절문자보다 익히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죠.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이면서 글자의 음운자질, 한 음운과 다른 음운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음성학적 특징인 거죠. 까지 반영하고 있는 자질문자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기억의 가획함으로써 가획함으로써 거셈의 음운자질을 병서함으로써 됨의 음운자질을 반영하였다라는 거죠. 이때 됨은 된 소리 할 때 그 되다 할 때 그 된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콕콕 확인 보면 우선 7번 세종대왕 문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래요. 자, 수상자는 한국 정부가 선정해요? 아니죠. 유네스코에서 선정해요. 시상식은 매년 1월 1일에 열려요? 시상식 언제 열리는지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와 있어요. 1991년마다 1년부터 해마다 시상해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1990년부터예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1990년에 지정했어요? 아니에요.
1989년에 제정했어요. 그 다음에 문명 퇴치의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가 맞는 거겠죠? 지금 얘네 조금 치사해요. 그렇지만 본문 잘 읽고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기역, 미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이래요. 기역부터 한번 봐봅시다. 훈민정음, 얘는 바로 훈민정음이네요. 그리고 니은, 한글이 훈민정음이죠? 그리고 디귿, 뭐예요? 한글, 그쵸? 그 다음에 리을, 한글이죠? 미음, 훈민정음, 얘는 뭐다? 책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책을 가리키는 거고 다른 애들은 다 뭐다? 그냥 글씨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끝 10번 보면 오늘날 우리가 휴대전화로 아주 간단히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한글 덕분이다 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한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표기하고 무한한 소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한글은 컴퓨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매우 적합한 문자이다 래요. 지금 한글이 즉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이유가 나와 있고 제한된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매체들에 유리하다라는 설명까지 나와 있는 거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보통신 강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해야겠다는 국민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발명품인 한글을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라고 글쓴이가 당부를 하고 끝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가 나온 거예요? 한글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끝이 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 강의부터 보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한글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표기하고 무한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컴퓨터,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 매우 적합한 문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한글의 특성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뭐다? 배우기 쉬워, 문맹이 거의 없다라는 게 있고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판에 글자를 입력하기 쉬워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읽기 중 활동 보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한글 때문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나는 동의해, 나는 동의하지 않아 뭐 이런 걸로 나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우선 동의한다 라고 나와 있고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한글을 작성하기 쉬운 것은 한글이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한글로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근거를 대면서 동의한다라고 하면 너무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다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왜 안 하는지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세계적으로 발달한 전자통신 기술 덕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수출국의 문자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그 나라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 된 원인을 한글로만 한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해서 끝을 탐구해 봅시다. 끝 탐구하면 한글이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임을 강조하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더불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발명품인 한글을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끝의 소주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한글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보충자를 보면 종성을 적는 글자를 보면 우리말의 음절을 셋으로 분석하고 첫 소리를 초성, 그 다음 소리를 중성, 끝 소리를 종성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초성과 종성의 소리의 특성이 유사하기에 따로 종성을 적는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훨씬 적은 문자로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본문 콕콕 확인 풀어보면 이 글에서 기억에 대한 설명 내용이 아닌 것은 하면 기억이 뭔지 우선 확인을 해봅시다.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자의성 나와요? 자의성이 무슨 뜻이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나와요. 독창성 나오죠. 과학성 나오죠. 사회성 나와요? 뭐 한글이 좀 사회적이에요?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학습 용이성 나오니까 답은 몇 번? 1번, 4번이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선 내용 학습 보면 1번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말하여 봅시다 래요. 지금 한글은 과학적이야 라고 나와있고 왜냐하면 이라고 나와있고 뒤에가 안 나와있으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했기 때문이야 라고도 할 수 있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자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해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글은 독창적이야 왜냐하면 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존의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독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글은 배우기도 쉬워 왜냐하면 이러면 한자처럼 많은 글자 수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어 모음자 3개와 자음자 5자의 기본 글자만 익히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글자들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보면은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려 전 세계에 알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문맹 퇴치의 공이 큰 개인 단체에 상을 줌으로써 전 세계적 문맹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맹 퇴치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상을 줌으로써 그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서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목표학습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문자 생활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래요. 지금 임신석, 이석, 약차사실, 천대, 죄득석 라고 나와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얘는 지금 뭐냐면요. 만약 이 일을 그르칠 하늘, 큰 재앙, 얻을 맹세할 뭐 이래요. 만약 이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라고 임신서기석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망매가 보면 뭐래요? 1등은 지랑 출고, 건호은 첨오동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 보면 한, 우리, 숨을, 가지, 어질, 날, 옛, 갈, 종, 숨을, 곧, 터럭, 겨울, 어조사, 고울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해독하면 한단 가지라 나는 나고 가는 곳 모러논더라고 김한진이 해독했는데 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르는저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임신서기석이나 제망매가 모두 뭐를 이용해서 기록했죠? 한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오늘날의 문자 생활에 비교할 때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을 것이며 그쵸? 한자를 안다 하여도 오늘만큼 정확하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었겠죠? 그쵸? 지금 막 아무리 제가 뜻도 그냥 읽어줬는데 뜻 보고서 바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거 아니었죠? 자, 그리고 옆에 알아두기 보면 차차표기법이래요. 차차표기법이 뭐냐면 우리말은 있으나 이것을 표기할 고유문자가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웃나라 문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였다래요. 이처럼 한자를 빌린 차차표기법에는 이두, 구결, 항찰 등이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이두는 뭐다?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배열한 후 토를 붙인 거고요.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토를 이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문장 전체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로 실질적인 의미는 한자의 뜻을 빌리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와 어미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핵심 강의에서 보면 차차 표기의 의의는 뭐다? 한글이 없던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당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래요. 그쵸? 우리말을 되도록 그대로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소리와 뜻을 활용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기 방식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우리말의 소리값을 가장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답니다. 라고 차차 표기의 의의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훈민정음 어제 서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다 잘 읽고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과 그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라고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훈민정음 어제 서문의 뜻이 나와 있네요. 임금이 몸소 만든 글자, 훈민정음에 대한 머릿말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뭐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세종이 몸소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뜻을 가진 거죠. 나란말싸미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은 중국과 다름으로 그쵸? 중국 문자로 표기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음. 그쵸? 우리 한자가 아니니까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문자로 표기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배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린은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란 뜻이었어요.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했다라는 거죠.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못하다 라는 거고 놈이는 놈 그러니까 사람과 이를 합쳐서 그냥 놈이라고 쓴 거고 못할 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문을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내가 이때 어여삐는 당시에는 불쌍하게 가볍게 라는 뜻이었으니까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 뭐예요?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쓰고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하고 나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대어 풀이를 보면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슨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을 볼 수 있는데 자주정신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데에서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애민정신은 문자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백성의 고통을 인식하였다라는 점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용정신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편하게 문자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데에서 실용정신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훈민정음의 창제의 의의를 보면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 선조들이 쓰는 한자는 원래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발달된 문자였죠. 그쵸? 우리가 한자로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우리의 한문은 외국어인 중국어를 글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때문에 고대 삼국시대에 정착된 한문은 입으로 하는 말, 구어와 글로 쓰는 말, 문어가 다른 기형적인 상태를 낳았고 이러한 상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400여 년이 지난 19세기 말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나 세종의 훈민정음이 창제된 덕분에 우리는 언문 불일치,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공문서에 한글이 사용되기 시작한 가보개혁 이후에야 훈민정음 즉 한글이 우리 문자생활의 주역이 되었지만 훈민정음은 창제 이후에 비로소 우리 선조들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고 나와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가 완벽하게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한글 창제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래요. 한번 알아봐 봅시다. 자,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라는데, 우선 자음의 기본 글자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모음의 기본 글자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기본 글자인 아래야, 이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우리 자음자 가획한 거랑 병서한 거 칸을 채워보자 라고 했는데, 가획은 뭐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한 거고, 병서는 같은 글자를 하나 더 쓴 거다 라고 하면, 기역에는 키역과 쌍기역을 써야 되고, 니은에는 디귿과 티읕 그리고 쌍디귿, 미음에는 비읍과 피읍 그리고 쌍비읍, 시옷에는 지읒과 치읒 그리고 쌍시옷, 쌍지읒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응은 여린 히읗과 히읗 그리고 쌍히읗,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 써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모음자 한번 보면 모음자의 기본 글자는 아래야, 이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 글자를 결합해서 만든 글자는 아래야가 한 번 결합한 글자인 초출자와 아래야가 두 번 결합한 글자인 제출자가 있어요. 우선 초출자는 아, 어, 오, 우가 있고, 제출자는 야, 여, 요, 유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다음에 제시한 두 가지의 한글의 특성과 관련하여 한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우선 배우기 쉽다라고 해서 문맹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판에 글자를 입력하기 쉽다라는 건 뭐예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로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글의 여러 이름은 뭐 이런 거 쭉 알아두면 되는 거 읽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 활동 5번 보면 다음 그림과 사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국어 생활에 대해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라고 나와있죠. 우선 밑에 거 보면 아헤헤, 추커, 하효, 바버 뭐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영어 있고요. 뭐 지금 또 막 영어밖에 없고요. 막 지금 딱히 한글을 바르게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뭐예요? 통신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문자 체계를 파괴하는 이상한 모양의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해야겠다 하고서 반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한 간판이 많이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글이 우수한 문자인지 모르고 외국어로 표기된 상표가 한글로 된 상표보다 멋져 보인다고 생각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고 반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어휘 어법 학습 보면 보기와 같이 한자의 뜻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뜻을 써봅시다 하면, 보기 뭐 오용해서 그릇, 오자 그릇은 그릇이다 잘못하다 란 뜻이고, 용은 쓰다 란 뜻이어서 얘의 뜻은 잘못 사용함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 변형을 한번 보면 변자는 우선 변하다 바뀌다 라는 거고, 형자는 모양 형상이라 해서 뜻은 모양이 변함 그리고 형상이 바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자긍심은 자, 스스로, 긍, 자랑하다, 심, 마음, 생각이라 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2번 보면 다음 두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올바르게 고쳐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1번 보면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는데 준비한 티셔츠가 금세 동이 나와버렸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이 금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이 세자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새 한글은 우리는 한글을 과도하게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요새는 어이 아니고 아이 자 꼭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자료 보면 금세와 요새라고 해서 금세는 부사, 바로 지금이라는 뜻의 금시에 조사에가 붙은 말인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고, 요새는 명사, 이제까지의 매우 짧은 동안이라는 뜻 요 사이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핵심 콕콕 한번 우리 차근차근 보고 끝내봅시다. 정리. 소단원 본문 정리 해서 갈래는 뭐였죠? 우리 아까 설, 명, 문이었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성격은 어때요? 설명적이고 분석적이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은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이고 제재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가치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러한 거의 주제는 한글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이다 라는 거죠. 특징은 뭐다? 한글과 관련된 뭐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죠? 일화를 제시했죠? 뭐예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 뭐 글자 명암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한글과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비교하여 한글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글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외국인도 쉽게 배우는 한글이고 중간은 한글의 땡땡땡땡와 우수성, 과학적이고 도창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중간에 우리 뭐 나왔어요? 창제 원리 나왔죠? 창제 원리가 뭐였죠? 뭐가 있었죠? 상형, 그리고 또 가획, 그리고 또 합성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한글의 창제 정신도 나와 있었죠. 뭐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 이런 거요. 그리고 끝에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한글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끝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시험 대비 포인트 보면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아까 맨 처음에서 시험 대비 포인트 4개 있었죠. 4개 보면 돼요. 자, 우선 자음자를 만든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훈민정음 자음자 17자 얘네들을 만든 원리라는 거죠. 우선 처음 상형은 뭐예요? 뭐를 본땄어요? 발, 기, 관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가획은 뭐예요?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들었던 거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상형 대상이 혓뿌리가 뒤쪽 입천장에 닿는 모양으로 해서 기본자 기역이 만들어졌다면 가액자는 키역이 있고요. 그리고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니은이 있고요. 이거에 가액한 건 디귿과 티귿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입술의 모양을 본뜬 미음이 있는데 얘를 가액하면 비읍과 뭐다? 피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얘는 이의 모양을 본뜬 시옷은 가액하면 지읒과 치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본뜬 이응은 여린 히읗과 히읗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창제의 원리는 뭐가 있다? 이체와 병서가 있는데 우선 이체는 글자 모양을 달리하여 예디응, 리을, 반치음을 만들었다는 거고 병서는 뭐였죠? 자음 17자에 속하지는 않으나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지읒, 쌍히읗을 만듦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 보면 두 번째 포인트 모음자를 만든 원리, 그러니까 훈민정음 11자 얘네들을 만든 원리다라는 거죠. 우선 뭐예요? 천지인을 본떠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우선 자음과 똑같은 상형이 있죠. 그리고 상형을 한 다음에 합성, 그러니까 기본 글자인 아래야, 이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선 상형 대상은 하늘, 땅, 사람이 있고 얘를 상형하면 아래야, 이가 되고 한 번 결합한 글자는 뭐다? 초출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출자는 뭐예요? 아래야가 2번 결합한 글자라고 해서 제출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글의 창제 정신은 뭐다? 자주, 애민, 실용인데 자주 정신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애민 정신은 뭐다? 문자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백성의 고통을 인식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실용 정신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편하게 문자 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우선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했다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과학성이죠. 과학성.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창성은 뭐다? 어떤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독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 용이성은 뭐다? 기본 글자만 익히면 다른 글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뭐예요? 배우기가 쉬워? 문맹이 거의 없고요.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하기 쉬워?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줬다라는 데 의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글자인 한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자음자, 모음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포기하고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자판 입력이 용이하다, 즉 지식정보화사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대비 예상 문제는 풀어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